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소설이 아닌 한 여성의 진짜 인생 이야기, 고통과 긴장, 그리고 마지막엔 해방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가정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질문, 가족의 사랑과 정신적 조종은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애기 엄마예요. 평범한 인생을 산 것 같으면서도 굴곡이 몇 개 있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 같기도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호러 영화 뺨치는 무서운 사건이니 두 손발에 땀을 쥐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한여름에 오싹해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과 사별했어요. 트럭 운반 기사로 일하던 그이는 하루에 16시간 이상 도로를 달리는 일을 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커브길에서 핸들을 돌리지 못해 가드레일을 받고 도로를 이탈해 땅바닥으로 추락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 인생 사는 걸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사랑해온 세월이 길고 아주 깊다 보니 혼자 살아갈 용기와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홀로 집과 회사만을 오가며 지냈어요. 다른 취미 활동이나 모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죠.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즐겁게 지내는 게 세상 떠난 남편에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고생만 하다가 떠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도 만나게 됐어요. 그이가 떠난 지 5년 만에 찾아온 인연이었죠. 제가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던 그 남자가 일을 따내려고 찾아오며 처음 만나게 됐답니다. 열정적이고 반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여러 차례 저희 회사 간부들과 미팅을 하더니 일을 따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 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그가 저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 식사라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과 사별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데이트를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며 밀어붙이더군요. 저는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내내 데이트를 했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식도락 데이트를 많이 했고 여러 공원을 투어하는 산책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걸음걸이를 뒤에서 보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딜 다쳤냐고 물어봤어요. 자기야, 다리 다친 거야. 걷는 게 부자연스러워 보여. 아, 이거?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머리랑 무릎을 수술했어. 난 기억이 없는데, 머리랑 다리를 여러 차례 수술했다고 엄마가 그러더라. 내 안쪽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 장애가 있어. 정말 엄청 아팠을 텐데. 이런 장애가 있는 걸 몰랐어. 글쎄, 기억이 없으니까 잘 몰라. 그 어릴 때부터 걷는 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했는데, 사는데 지장은 없어. 다만 빨리 뛰는 건 못해. 남자친구는 유아 시절에 큰 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나이 42살이었을 때였죠?
저는 결혼한 적이 있어 시댁에서 반대를 할까봐 큰 걱정이 돼 시댁에 인사 가는 날 심하게 얼어서 들어갔답니다. 게다가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자였어요. 대저택 앞에 서니 이 결혼이 순탄하게 될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잘 사는 집 총각이 사별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쉽게 찬성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남자친구가 옆에서 계속 괜찮다며 허락해 주실 거라며 긍정적인 말을 해줘서 용기를 내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까지 세 사람이 보였어요. 모두 반기지도 그렇다고 싫은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미리 말해 놨다고 해서 제 입으로 사별했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인사만 나누고 식사를 먼저 했는데 다들 너무 조용해서 가시방석 위에 앉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차라리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던지는 게 낫겠다 싶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 긴장한 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다니 이거 참 재밌네?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모르는 녀석이었는데 말이야. 아가씨, 사별했다고 했지? 어머님, 맞습니다. 고개 틀어.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것처럼 왜 겁을 먹고 있는 거야? 나, 아가씨 안 잡아먹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있으라고. 시어머니는 미혼인 아들이 저와 결혼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이어 하셨습니다. 내 아들내미가 40대 중반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둘이 결혼해.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그럴 거라 믿어.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아들 통장 관리는 내가 계속할 거야. 자네는 생활비만 받아서 쓰도록 해. 이걸 지켜줄 수 있겠나?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었고, 저 또한 직장 다니며 돈을 벌고 있으니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한편 시누이와 시동생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밥만 먹고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 긴장이 풀린 저는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이에게 정말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맞냐고 물었더니 분명하게 허락받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동생들이 원래 그렇게 말이 없냐고 물었죠. 자기야, 자기 동생들이 원래 말이 없어. 시어머니도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농담 같은 건 아예 안 하시는 분 같던데. 우리 집안이 조금 입이 무거운 집안이야. 동생들은 엄마가 묻는 말이나 시키는 말에만 대답하고 거의 말 잘 안 해. 내가 우리 집에서 말이 제일 많아. 그런 것 같더라. 사실 자기도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말이야. 어쨌든 결혼 허락받아서 너무 좋다. 자기야, 우리 진짜로 잘 살아보자. 그이와 저는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고 작은 아파트의 전세로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댁이 사는 것에 비해 너무 작은 신혼집이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이와 어디서 살든 상관이 없긴 하지만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좋은데 저 혼자 살던 집보다 낡고 작은 아파트여서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댁이 부자가 된 건 시어머니의 알뜰한 성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통장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어 마음대로 좋은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아꼈다가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해주실 거라고 말해줘서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 한 지 한 달 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30만 원을 줬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게 전부냐고 물었어요. 자기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게 생활비 전부야. 엄마가 30만 원만 내 통장에 입금하셨어. 당신도 알잖아. 내 돈 관리는 엄마가 하고 있다는 걸. 아니, 아무리 어머님이 관리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달 생활비를 30만 원만 주실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 사업 운영하면서 쓰이는 돈은 어떻게 받아 쓰는 거야? 그것도 시어머니가 정해서 주셨. 아이, 그게 사실은 엄마가 집에서 내 일을 도와주시고 있어. 엄마가 격리 일을 보시거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출금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 뭐야?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난 사업하는 사람이 엄마한테 허락받고 돈 쓰는 건 처음 보고 처음 들어봐. 우리 집이 다른 집과 조금 다르긴 하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우리를 위해 돈을 아껴가시며 재테크를 하고 계셔. 나중에 나를 건물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 여보, 우리 조금만 아껴가면서 살면 안 될까? 저는 그이의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시어머니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남편과 시댁에 찾아가서 통장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제 남편 통장을 봤으면 해요. 관리를 어머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건 동의한다고 했지만 생활비며 제 남편이 사업 운영할 때 쓰는 돈을 어머님 허락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포에서부터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거냐? 너네 아들이랑 두 번째 결혼하는 거잖아. 총각 남편 얻으려면 양보해야 하는 거 모른? 생활비가 모자라면 네가 버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니? 내 말이 틀렸? 아니, 어머님, 그래도 30만 원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 돈으로 남편 기름값 사고 아파트 관리비만 쓰면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럼 모든 생활비를 제가 내야 하는 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심각한 얼굴로 항의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니 너 돈 때문에 결혼한 거니? 내 아들은 여태껏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어. 그런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거니?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흐려버리네. 예, 그렇게 불만이면 여기서 그만 헤어져도 돼요. 난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 말이야. 네. 어머님, 경제권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혼을 하라며. 아무리 제가 재혼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게다가 남편은 어머님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통장이라도 보여주면서 얼마만큼 모아졌는지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분명 결혼시키기 전에 약속을 받아낸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따지러 왔구나. 너 이런 말할 거면 그만 내 아들하고 헤어져라. 민준아, 너 이 여자랑 헤어져야겠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그이의 무릎을 툭툭 치면서 제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자기야, 얼른 말씀드려. 자기 통장 보여달라고, 이제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란 말이야. 여보, 그만해. 엄마 화가 많이 나셨잖아. 우리가 실수한 거야. 당신, 엄마 말씀대로 약속 지켜줘.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 저는 그의 말에 놀라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겠다고 하니 아주 그냥 기가 막혀서 기절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시누이와 시동생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힘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딱 봐도 남편과 동생들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억지로 사과하고 수긍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자기야, 아까 어머님이 나랑 이혼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지. 왜 그런 거야? 당신, 어머님 꼭두각시야.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여보, 함부로 말하지 마. 엄마는 우리 삼남매를 누구보다 잘 키워주셨어. 문제는 엄마가 아니라 당신한테 있다고. 아, 진짜 미치겠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문제가 심하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 내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어딜? 내일 엄마가 회사에 감찰 나오는 날이야. 자리 비우면 안 된다고. 뭐? 어머님이 당신 회사를 감찰 나온다고. 정말 가지가지 하네. 알겠어. 그럼 모레 시간 비워. 꼭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저는 제대로 정신을 지배당한 남편을 치료하려고 유명한 정신과를 예약했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와 어딜 간다고 말하지 않아서 걸리지 않고 이틀 뒤에 병원에 가게 됐어요. 남편은 정신과를 왜 가야 하냐며 반색하긴 했지만 부부라면 꼭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설득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 설명을 주저리 말하자 의사 선생님은 검사지를 꺼내 남편에게 작성하도록 했어요. 이윽고 검사지를 본 선생님은 크게 놀라며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전문가인 선생님은 저를 진료실 밖으로 내보내고 남편과 둘이 1시간이 넘게 상담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나온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가서 며칠 지냈는데 여전히 병원에서 선생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말하지 않더군요. 다른 소재로 말을 돌리며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가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매주 정신과에 가는 날 알아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약도 잘 챙겨 먹어가며 일상을 보냈답니다. 그 와중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40 넘은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부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니 얼싸안고 서로를 축하했답니다. 제 임신 때문에 그런지 남편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병원도 잘 다니고 아빠가 될 거라고 하니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정신을 의지하고 지내던 것을 조금씩 벗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자 남편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걸 제대로 알고 있었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시댁에 같이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많이 난감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저 이제 통장 돌려주세요. 제가 직접 돈 관리해야겠어요. 뭐라고? 민준이.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통장을 내놓으라고. 너 제정신인? 내가 누군지 몰라. 왜 모르겠어요. 제 엄마시잖아요. 엄마, 저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 통장 주세요. 제 아내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관리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겨우 임신했다고 이러는 거냐? 야, 이 녀석아,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싸가지 없이 통장 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내 처가 시키디.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집안 꼴을 뒤집어 놓으려고 난리네? 엄마, 제 아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막말을 하고 그러세요? 저 그동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할게요. 제발 제 통장 주세요. 이놈의 새끼가. 알았다.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싫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의 통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숫자를 읽고 또 읽더니 왜 이것밖에 없냐고 물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동안 제가 벌었던 돈들은 다 어디 가고 겨우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 내 놈이 요즘 하는 행동이 수상해서 내가 미리 돈 뺐다. 너 키워주고 지원해줬던 건 빼고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돈돈거리니까 나도 돈돈거리면서 갑질 좀 해보자. 너 놈이 우리 집 장남이라고 지원받은 게 얼마냐? 학교 공부에 개인과외, 대학 등록금, 생활비, 기타 등등 너한테 쓴 돈이 한두 푼도 아니니까 내가 돈을 좀 뺐다. 그래도 너는 나중에 내 동생들에게 줄 거니까 괜히 건드릴 생각 마라.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엄마 아들 아니에요? 일일이 저 키우느라 제하고 겨우 이 돈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벌어들인 돈이 좋기 5억은 될 거라고요. 너 키우는데 5억보다 많은 사랑이 들어갔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5억은 껌값이야. 난 너한테 줄 돈이 그것뿐이니까 그걸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날 고소라도 해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말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기운 값을 달라고 하시니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늘 조용하던 시누이가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냈답니다. 저는 시누이가 인사를 제외하고 말하는 걸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뭐 하는 짓이야? 결혼하더니 돈 밝히는 인간 된 거야. 아니면 뭐, 새언니가 시켜서 이러는 거야. 아니, 민희야, 오빠는 정당하게 번 돈을 돌려달라는 거야. 오빠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엄마한테 계속 의지하면서 살 순 없잖아. 너희들은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 엄마한테 막대먹은 짓 하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돈 타령 그만하고 그만 썩 꺼져. 잠시 후 시동생까지 같이 난리를 치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여기서 한마디 더 했다간 크게 싸움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그만하고 시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은 포기하기로 하고 앞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답니다. 절대로 돈을 돌려주실 분이 아니었으니 이제부터 돈을 모으기로 말을 마쳤죠. 그런데 다음 문제가 생겼으니 그건 바로 회사 명의였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꿔놨다고 하더군요. 다시 명의를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이 괘씸하다며 사업장을 매각시켜 버렸습니다. 시댁과 한 달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 사업장을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니 자리에서 나오라며 쫓아내셨어요. 그이와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따졌지만 법대로 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멈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하나, 시댁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난동을 부려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친족 간의 사귀는 적용되지 않는 데다 그 돈을 다시 받으려고 감정과 시간을 할애하느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100배는 낫겠다고 말했답니다. 저 역시 시댁 식구들과 얽혀서 감정 상하는 걸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해줬죠. 그래서 남편은 작은 회사의 과장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복지도 마음에 드는 수준이어서 이대로 맞벌이하면 나중에 태어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듬해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으며 새 식구가 됐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한 터라 집에서 아이를 돌봤고 남편 혼자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이는 어깨가 많이 무거워 보였는데
고맙게도 잘 버텨주며 저희 모자를 보필해줬어요.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흘러 제 아들이 돌이 지나자 친정 엄마한테 육아를 부탁드리고 저도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혼자 버는 건 한계가 있어 보여 둘이 버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사업하는 남편이었다면 아마 마음 놓고 집에서 육아를 했을 텐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미 사업장이 물 건너갔으니 현명한 선택을 해서 맞벌이를 했답니다. 그렇게 조금은 힘들면서도 재밌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평범한 삶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저와 그이는 시댁과 왕래가 없어서 시댁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을 헐레벌떡 찾아가야 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다음 날 아침에 남편 회사에 갔더니 출근하지 않았더군요. 당연히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성인 남성은 바로 실종 신고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인 남자가 하루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출 신고만 접수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른 식구들 집에 가봤냐고 물어서 시댁을 찾아가게 됐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시댁 앞에 서서 초인종을 울렸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나왔는데 예전과 같이 표정 없는 얼굴로 나오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그이가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혹시 이 집에 오지 않았나 해서요. 알았어요. 용건 끝났지. 문 닫겠습니다. 시누이는 잡상인 취급하듯이 저를 내쫓아 버리더군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가 다시 그의 회사에도 가보고 남편과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행방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러 갔어요. 남편이 이틀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실종 신고를 받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경찰은 이번에도 곧 들어올 거라며 가출한 거라고 하곤 하더군요. 바람나서 나갔거나 어디 놀러 간 걸 수도 있으니 더 기다려보라는 미친 대답을 했답니다. 성인 여자가 실종되면 백방으로 찾아야 하는 게 맞지만 남자가 사라지면 가출로 보고 기다리는 게 이 나라의 법이었나 봅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지 3일이 지나자 거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항의하고 난동을 부려서라도 찾아달라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택시를 타고 서둘러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이 평소와는 다르게 슬픈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제 남편과 연관이 있는 눈물인가 싶어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왜 다들 울고 계세요? 제 남편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혜진아, 이리 오거라네. 남편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구나. 오늘 새벽에 왔는데 내가 직접 읽어보거라. 저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문자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유서를 보냈더라고요.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괴롭다는 말로 시작해서 처자식을 평생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전화번호로 문자 온 게 맞았어요. 게다가 남편의 말투와 똑같이 글로 적혀 있어서 위조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거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112에 신고해서 남편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제 남편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려고 했어요. 그이의 마지막 기록은 동해 바다 근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강원도 경찰들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수색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바로 동해로 내려가서 남편을 찾으려고 했죠. 왜 어리석은 짓을 한 건진 정확히 모르지만 제발 사람만 있길 바라며
정신줄을 놓고 바다 근처에서 하염없이 남편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배경들이 대대적인 수색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철수했어요. 저에겐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려보냈더라고요. 제 영혼은 거의 찢겨 밝아졌어요. 첫 번째 남편에 이어 두 번째 남편까지 이렇게 됐으니 제정신일 리가 없었죠. 저는 동해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을 찾았냐고 묻더니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펑펑 울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동해 바다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시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시댁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식구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혜진아, 실은 말이다네. 민준이는 어릴 적부터 우울증이 심했어. 고등학교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극단적인 짓을 하려다 경찰과 함께 찾은 적이 있었지. 네가 보기엔 내가 민준이를 꼭두각시처럼 키운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아들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해서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네. 그이한테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어린 시절에 있던 일이잖아요. 그이는 지금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라고요. 매일 행복하게 웃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어머님께 유서를 문자로 보내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계단의 잘못이다.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내 탓이라고. 아무래도 민준이는 벌써 세상을 떠난 게 아닐까 싶다. 아니에요. 전 느낄 수 있어요. 그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슬퍼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더군요. 통장이었습니다. 너와 민준이가 나에게 달라고 했던 그 돈이다. 내가 이 돈을 설마 멋대로 썼을 거라 생각했니? 절대 아니야. 난 아들이 번 돈을 4살이 사역 채우는데 쓰는 그런 모진 엄마가 아니라고. 그때는 내가 괘씸하게 생각한 건 맞긴 하지만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여기 5억이 된 통장이다. 그동안 아들놈이 모은 돈 4억 3천만 원이랑 사업장 정리한 돈까지 다 들었다. 혜진아, 이거 받고 우리 손주랑 잘 살아. 어머님, 제 남편은 분명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통장은 그이한테 제가 전해줄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동해 바다를 가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사람 찾는데 도사인 탐정들이 몇 명 있어서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비싼 돈을 들이면서 빨리 찾아달라고 애걸복걸했죠. 탐정은 저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땠냐고 물었고 가장으로서 힘들어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남편은 늘 행복해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지냈어요. 저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더니 다음으로 시댁에 대해 물더군요. 거기서 저는 과거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었고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빼앗긴 것까지 모두 털어놨답니다. 그러자 탐정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고 하더군요. 열정설들은 최종 목적지를 수색하고도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항상 실종은 가족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거기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죠. 아니, 시댁 식구들은 저희랑 1년 이상 연락도 지냈어요. 돈도 저희 남편이 받지도 않았다고요.
부자인 시댁이 평범하게 사는 저희 남편에게 해코지할 게 없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어제 저한테 남편의 재산을 돌려줬다고요. 재산을 돌려줬다고요? 그래도 거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항상 가족부터 의심해야 하는 게 첫 장이에요. 만약 사모님 진에게 아무런 건덕지가 없으면 동해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봐볼 겁니다. 그럼 분명 뭔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탐정을 믿어보기로 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뭔가를 알아냈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입양하였어요. 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탐정이 찾아온 입양 기록서에 분명히 시어머니가 입양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 동생들도 아기 때 입양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입양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금을 매달 받게 되거든요. 장애아동 입양 시 등급에 따라 50만 원에서 60여만 원까지 매달 돈이 나왔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계속 본인이 받아쓰고 있었고 성인이 돼 장애인 연금이 나오자 그것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던 겁니다. 집이 부자인데 어떻게 계속 지원금을 받았는지 물어보니 지금 사는 시댁은 시어머니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시어머니의 등본상 주소는 어느 지하의 원룸이라고 했어요. 소득 신고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세 자녀의 연금과 기초수급비까지 받아 챙기고 있던 거예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기고 있던 거죠. 그 자료만 봐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이 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돈을 밝히는 시어머니가 왜 저에게 아들과 살라며 5억 원의 통장을 줬는지 모르겠더군요. 돈이라면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 꺼내지 말아야 정상인데 말이죠. 저는 탐정과 같이 시댁 앞에서 잠복하기로 했어요. 시댁이 이상한 것도 많았으니 꼭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일주일 내내 차 안에서 감시하는데 별다르게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고 안에서만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탐정 눈엔 뭐가 띄었는지 차에서 내리더군요. 저 역시 바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탐정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러 온 사람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을 실례합니다. 전 형사인데요. 이 집에 음식 배달하러 오셨어요. 근데요. 뭘 시키셨고 몇 인분을 주문했나요? 짜장면이요. 네 그릇이요. 좋습니다. 그럼 배달하고 돌아가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짜장면을 4그릇 시켰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3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설마 남편분은 동해 바다에 가시지 않았어요. 바로 저기 대저택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남편이 시댁에 있고 거기서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탐정은 아무래도 감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저에게 뭔가를 제안했답니다. 스릴러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작전을 짜고 있었죠. 제가 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탐정의 말에 귀담아 듣고 1시간 뒤에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시댁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울렸어요. 신우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문을 열고 묻더군요. 새언니, 여긴 또 왜 오셨어요? 5억으로 아들이랑 잘 살라고 했잖아요. 아가씨, 생각해보니까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지 뭐예요. 그이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테니 저도 마음 정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떠나려고요.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들어오세요.
저는 시누이 뒤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저를 본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말과 똑같이 왜 왔냐고 물으셨어요. 혜진아, 너 또 왔니? 왜? 내가 준 돈이 적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어머님이랑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마음 정리도 하고 그이가 떠났으니 친정에 들어가서 할 계획이에요.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거야. 그래. 앉아라. 몰이나 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으니 마음 아픈 사람들끼리 앉아서 태어나 나누자꾸나. 그래. 친정에 가서 사돈이랑 같이 손주 키우려고. 네.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니까 친정 엄마 도움이 필요해서요. 어머님, 우리 다연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니면 그냥 찾아오셔도 되고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손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너에게 연락하도록 하마. 너, 밥 먹었니? 아니요. 그런데 배 안 고파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도련님은 짜장면 드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눈을 크게 뜨고 말하더군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 너 조금 수상하다. 그러고 보니 식은땀을 흘리고 있네? 아, 그게 냄새가 나서요. 짜장면 냄새요. 그냥 추측해서 맞춘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감시한 거야. 너, 뭐라도 알아낸 게 있는 거니? 안 되겠다. 얘들아, 문 걸어 잠궈라. 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 동생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됐죠. 시동생이 쇠사슬을 현관문에 칭칭 감더니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아, 이년아, 너 뭐라는 거야? 우리를 감시해서 알아낸 게 뭐냐고? 아가씨,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작별 인사하러 왔다고요. 정말 그뿐이에요. 2년, 안 되겠네. 이제부터 거짓말할 때마다 내년 이빨이 몇 개인지 이 바닥이 하나씩 나열해 줄 거야. 너, 여기 온 진짜 목적이 뭐야? 저는 작별 인사하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주먹으로 제 턱을 가격하더군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아가씨 좀 말려봐요. 내가 왜 말려? 내가 시킨 일인데. 넌 나에 대해 뭘 좀 알아낸 모양이지. 그런데 어쩌냐? 네가 알아봤자 여기서 끝장일 텐데. 차라리 잘 됐다. 내년을 그냥 풀어준 게 찝찝했는데 그냥 작살내야겠어. 혜진아, 넌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네. 서방처럼 말이야. 뭐야? 정말 당신이었어. 내 남편 어떻게 한 거야? 발광하지 마.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랑 같이 보내줄 테니까 다정하게 손잡고 천국 가거라. 알겠냐? 이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돈을 달라고 했어. 아니면 내 남편한테 빼앗아 갈 게 남은 거야. 그래서 이런 미친 짓을 벌이는 거냐고. 시어머니는 깔깔거리며 미친 여자처럼 무섭고 시누이와 시동생은 저를 바닥에 눕히더니 뭔가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2층 계단에서 탐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탐정은 손에 든 야구공을 던져 남편, 동생들의 얼굴을 1타 2피로 맞췄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다행히 제가 창문을 잘 넘어가서 2층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분 찾았습니다. 다용도실에 갇혀 있으시더군요. 제 통찰력이 이 정도입니다. 저는 남편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기야, 진짜 다현이 아빠야. 여보. 그이는 저에게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따귀를 날리기 시작했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날 낳은 엄마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장애가 있는 날 입양한 거라고. 그리고 내 동생들도 마찬가지라면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돈 때문에 이런 미친 짓 벌인 거야. 정말 사악한 악마가 따로 없네? 그리고 내가 로또에 당첨된 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고 날 잡아온 거냐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힌 채로 깔깔거리며 마녀처럼 웃더군요. 이 새끼야, 난 너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사람을 24시간 붙여놨다고. 내 놈이 내 손 안에서 벗어나자마자 사람을 시켜 읽었어. 일트족을 알아냈어. 그런데 너 로또 1등 됐다더라. 그것도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인 70억이 됐다고 말이야. 그걸 알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등신 아니겠니? 내 말처럼 돈 때문에 너를 평생 손에 쥐고 살았는데 그냥 포기할 줄 알았냐? 아니, 난 한 번 손에 넣은 건 절대 놓지 않아. 싹 다 벗겨 먹을 때까지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며 로또를 몇 번 한 모양이에요. 가장인 그이가 버는 돈이 부족한 걸 느꼈는지 매주 로또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로또 1등이 돼 기뻐서 집에 오는 길에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잡혀서 끌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복권 영수증은 시어머니가 빼앗아가서 70억을 수령했답니다. 제 남편은 풀어주면 문제가 생길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 때를 봐서 해친 다음 한국 재산을 모두 정리해로 튈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탐정을 고용해서 이렇게 현장을 잡았으니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압하고 있는 동안 야구공에 맞고 잠시 기절했던 남편 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하지만 탐정이 이미 주먹을 휘둘러서 두 사람을 그대로 넉다운 시켜버렸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뺨따구를 맞으면서도 깜짝 안 하고 소리를 꽥 질렀답니다. 이 절뚝대는 빙신아. 내가 널 커서 키웠으면 고마워서라도 그 돈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런데 이 어미를 때리고 있어. 이거 아주 호로 자식이었네? 이놈아, 넌 내가 만든 작품이야. 내 꼭두각시란 말이야. 아니, 난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야.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 같은 악마는 부모가 아니라 찌질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이놈의 자식이 키워주는 일을 이따위로 갚. 이게 다 여우년 때문이야. 첫남편 돼진년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권유해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더니 이런 식으로 날 끌어내려. 너, 내가 감안한 거, 여기 있는 것들 싸그리 내가 성장 치르게 해주겠어. 시어머니가 심하게 발광하자 보다 못한 탐정이 뒤통수를 한 대 날려서 기절시켰습니다. 이 할머니, 정성이 아니네. 사모님, 그리고 남편분, 지금 제 후배 형사들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동생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탐정님, 제 동생들은 죄가 없어요. 이 마녀한테 홀려서 가스라이팅 당해온 거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마녀가 우리를 복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변한 거라고요. 저도 상황을 봐서 압니다. 그런데 죄는 죄예요.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어요. 그래도 제가 후배들한테 부탁해서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동으로 빼달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치료가 필요한 두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10분 뒤에 탐정의 후배 형사들이 시댁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승합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순간 다시 끌어안고 서로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안숨에 숨을 여러 번 내쉬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갔고 재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무서운 사건이라 관심 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도 몇 명 저희를 찾아왔었고 시어머니 지인들도 찾아와서 사건에 대해 물었답니다. 저희는 침묵하며 굳이 식구들의 죄를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 재판이 열렸는데 시누이와 시동생은 정신감정 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아주 큰 형량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패약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로또 당첨금은 시어머니 통장에서 그의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덧붙여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남편의 5억을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저희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자며 멀리 떠나서 살자고 했어요. 충격이 너무 큰 사건을 겪었으니 아무래도 한국을 떠나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했어요. 지금 제 사연을 쓰고 있는 곳은 베트남이에요. 여기서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면서 세 식구가 조용히 살고 있답니다. 여기서 평생 살 건 아니고 아들이 조금 커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에요. 일단 남편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니 베트남에서 지내야 할 것 같네요. 제 무시무시한 시어머니의 사연, 진짜 무서우셨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피해당한 제 남편과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